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전국에 대설과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 경보도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등 전국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모두 72건 접수됐습니다. 밤새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재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만 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행렬이 이어져 시장 불안이 이어졌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로 8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오늘 재개됩니다. 경제안보 정책과 경제 분야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말엔 2%에 근접할 거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와 임금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체포된 경복궁 최초 낙서범들은 1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따라 범죄를 저질렀던 20대 피의자는 예술행위라고 우기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미술관에서 예술품을 훔쳤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극발 최강 한파가 몰려오면서 오늘 아침엔 전국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기온이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바람과 함께 북극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하얀 눈이 쌓였던 도로는 금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옷과 장갑, 귀마개로 중무장하고 미끄러운 거리를 조심스럽게 지납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돌던 기온은 밤사이 급강하하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20도, 파주와 철원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서울 기온도 영하 15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산간은 영하 30도, 서울도 영하 20도 아래에 머물 전망입니다. 21일과 22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내외의 매우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 강력한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70cm, 호남 지방에는 최고 50cm 이상, 충청 지방에도 최고 20cm가 넘는 큰 눈이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르고 눈이 동반된 지역에서는 시설물 피해와 미끄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서해안 지역엔 대설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도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밤사이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강하하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임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대설 피해를 예방하고 출근길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및 재빙 작업을 빈틈없이 해달라면서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눈길을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춘장 나들목 인근에서 목표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화물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가로등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은 사고 차량으로 인해 한때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앞서 새벽 2시에도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내 비상대책위 출범을 목표로 새 지도부 구성 논의에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이 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동훈 장관을 지명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한동훈 비대위에 닻을 올리게 할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 모든 길이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다며 정계 입문을 시사한 한동훈 장관이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치 신인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박했던 전날과 달리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국회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이미 애둘러 표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덩달아 한동훈 추대론도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마지막 여론 수렴 절차로 마련한 상임고문단 간담회의 중지 없이 한동훈 비대위로 모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을 이순신 장군의 여당의 총선 승리를 명량해전에 비유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한 장관 추대를 반대하는 선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찬반이 분분하던 당 안팎의 여론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장관의 조기 등판이 도움이 될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던 비윤계의 목소리는 잦아든 반면 친윤계 인사들은 한동훈 호의 출범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류입니다. 열쇠를 진 윤재욱 권한대행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마쳤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추대 명분이 어느 정도 쌓인 만큼 당내에서는 윤재욱 권한대행이 연내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이번 주 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렇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소 조항을 집어넣은 악법이란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는데 여당과 일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사 한동훈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면 과거 본인이 몸담았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했던 건 뭐냐고 따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너 자신을 알라.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찬성 여론이 다수인 특검법을 여태껏 발목 잡은 건 여당이라며 총선에 맞춰 선전선동용 악법을 마련했다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 발언 이후 여권 안팎에서 불거진 총선 이후 특검론 역시 꿈도 꾸지 말라며 예고대로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의 발언은 에둘러 가지 않고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여당 또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한 장관 뜻과 무관하게 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법안 통과 반대는 물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 또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선 추가 협상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 수사를 총선 이후에 진행하는 방안은 충분히 야당에 역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한 장관은 별다른 말을 보태지 않았는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게
수사 지침을 준 거란 비판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사 관계 단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명품 가방 논란 수사 상황 역시 지켜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연말 김 여사 관련 현안이 전국 뇌관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삭제했습니다. 민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대선 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에서 모셔온다니 불임 정당이 부끄럽지도 않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점을 비난한 걸로 풀이되는데 민 의원은 잠시 뒤 불임 정당을 빼고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성 비하이자 언어폭력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어제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민 의원은 막말에 대한 정화 장치가 없는 것 같고 국회의원 자질도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과 여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며 2주 이상 공전을 거듭하던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어제 타결됐습니다.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연구개발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일부 증액하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당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 제출안보다 4조 2천억 원 줄이고 그만큼 또 증액을 논의해 전체 예산 총액은 기존 657조 원 규모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 R&D 분야 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강화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신 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0.6조 원을 순증한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전액 삭감돼 영원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3천억 원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요구 예산 대비 78% 줄어든 전북 지역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됩니다. 과정을 다 말하면 아마 둘이서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과정들은 다 이 합의문 한 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종 예산안은 일부 항목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외교 분야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 등을 일부 깎는 명세서 조정 작업을 거쳐 오늘 추가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신 어제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정쟁에 가려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예산안 지각 처리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를 두곤 또다시 날선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예산안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합의한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주식 양도세 기준이 우리 시장 규모에 맞지 않게 낮아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가 이뤄지고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정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 내년 연말쯤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을 늦추기엔 이르다고 경계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며 상당폭 낮아졌지만 이렇게 빠른 하락이 더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느린 걸음으로 목표치 2%에 가까워지는 시점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향후 추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 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주류값 인상에서 나타나듯 근원 상품 가격 오름세의 둔화 흐름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뚜렷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도 내년 물가 둔화 흐름을 다소 늦출 수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정점에서 목표 수준으로 가는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마지막 구간인 라스트 마일에 돌입한 셈입니다. 지금 남은 거리로만 보면 라스트 마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의 목표 수렴 시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케 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 총재는 과잉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물가 상황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음 달 경기 역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금융업을 제외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가운데 37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보다 낮은 91.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BSI 전망치는 지난해 4월부터 22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내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오릅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고 올해 집값 변동도 크지 않아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폭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이같이 공개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처음으로 낙서한 10대 2명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하게 됐다고 자백했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한 대가는 10만 원이었는데요. 이들을 따라 범죄를 저질렀던 20대 피의자는 예술행위라고 우기고 있는데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지난달에도 미술관에서 예술품을 훔쳤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남녀 학생 2명. 하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남겼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특정 문구를 담벼락에 새겨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스프레이 역시 이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누가 왜 이런 부탁을 한 건지 수사력을 모으는 동시에 10대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모방해 경복궁 담에 또 다른 낙서를 남겼던 20대 남성은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자각조차 없이 뻔뻔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인데 너무 심각하다거나 영어 철자를 틀려 창피하다, 하트를 검은색으로 하면 좋았을 거라는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자수 과정에서 주목받은 것도 후일담으로 남겼습니다. 그 낙서는 무슨 의미로 그린 거예요? 혹시 전날 낙서하신 거 그 일행이랑 일면식 있으세요? 아는 사이인가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달 경복궁 근처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작품의 일부인 모자를 훔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도 훔친 모자를 쓰고 경찰서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문화재 파괴 행위를 예술로 포장하는 건 궤변이라고 일축합니다. 공공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예술품으로 하는 것 자체도 반달리즘의 영역이거든요. 이 낙서가 생기고 앞에 했던 애들이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예술인가요? 경찰은 이들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복구 비용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중국 국적의 31살 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왕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살인 예고 글을 8초 만에 삭제하는 등 다른 사람을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기간을 넘어 국내 체류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에게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야구 선수 출신 임혜동 씨가 처음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임 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하게 임했고 자세한 건 추후 밝히겠다며 그 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패션쇼 런웨이에 올라 모델 활동을 이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공무원들은 조퇴까지 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모델 일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년 넘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 모델이 패션쇼 무대 위를 자신 있게 걸어갑니다. 서울 패션위크 등 크고 작은 패션쇼에 활발하게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팔로워 10,000명이 넘는 SNS 계정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전문 모델처럼 보이는 이 여성, 알고 보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입니다. 동료 공무원들도 이 여성의 모델 활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패션쇼에 참석한 동료들 흔적이 고스란히 SNS에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공무원 모델은 동료에게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패션쇼에 참가한 전력으로 보면 최소 1년 넘게 소속기관 허락 없이 모델 일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투잡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공무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잡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모델 활동으로 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미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직외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부정부패로 잘린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다니다 정부 단속에 걸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비위로 해직된 공무원 1,500명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 1명이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근로 같은 생계형 임시직 취업자 2명을 뺀 나머지 12명에 대해 취업 제한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한 상태에 있는 5명은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에 다친 걸로 꾸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등 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를 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 1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하게 타는 산재보험금은 총 60억 3,100만 원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는 물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자영업자나 택배 배송 차량으로 쓰이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 안전성 기준이 도입됐는데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에 중상자 비율이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3배 이상 높은데도 기존에 출시된 경우엔 유예 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소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좌회전하는 소형 화물차가 달리던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소형 화물차와 승용차 간 사고라는 건 같지만 차량 운전자들의 피해 정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소형 화물차 운전자 모두 중상으로 크게 다쳤지만 승용차 운전자들은 아예 다친 데가 없거나 경상에 그친 겁니다. 차이는 애초 사고에 취약한 소형 화물차의 구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렇게 소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이 운전자석 아래에 있다 보니까 차체 앞부분과 운전자의 다리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되면서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일반 승용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 안정성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분 충돌 같은 승용차는 다 하는 안전시험 항목이 일부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소형 화물차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금 판매하는 차종들은 3년 뒤로 적용이 미뤄졌습니다. 기존 차량은 최대 27년까지 이 적용이 유예된 만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기존 차량까지 해당 강화된 안전 기준을 즉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판매 중인 차량에 탑승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고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신형차가 서둘러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으로 평가가 유예된 것도 없애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주도한 결의안은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을 추가했고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구를 넣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2년간 방위산업에서 평균 150억 달러, 우리 돈 19조 5천억 원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세계 10위권에 들 전망인데요. 수출국과 수출 무기 체계도 다변화되며 질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올해 방산수출 계약 체결액이 지난해 173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 130억에서 14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년 평균으로 따지면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목표로 했던 200억 달러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지난해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올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과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으로 확대됐고 수출 무기 체계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다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72%에 달했지만 올해는 폴란드 비중은 32%로 줄고
그 외 지역 수출 비중이 68%로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폴란드 수출이 감소한 건 폴란드 측과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추가 이행계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주변국과 중동 권역으로도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진행과 미국 훈련기 사업 참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에는 K방산이 포스 폴란드 시장으로 기대되는 미국의 T50, 중동, 캐나다, 일본 등 방산 수출 시장을 세계적으로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방산 수출 목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주한미군이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잔여 부지를 모두 반환하자 인천시가 환영의 뜻과 함께 부지 활용 방향을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제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4년 만에 캠프마켓 부지가 인천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며 완벽한 토양오염 정화와 시민 의견 반영이라는 원칙을 갖고 복합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캠프마켓 부지를 인천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미국 혈통을 파괴하고 있다고 또 막말하면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 공화당 지지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ey're destroying the fabric of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have to get them out.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뉴햄프셔주 선거 유세에 이어 이민자를 겨냥해 또 막말했습니다. 히틀러가 자서전 나이투쟁에서 독일인 피가 유대인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한 혐오 발언을 연상시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 등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돼 콜로라도주에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도 현지 시간 19일 내려졌습니다. Somebody participating in engaging in an insurrection against the Constitution can't hold office agai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ruled that applies to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Donald Trump is a qualified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and he has every right to be voted on, and more importantly, all voters have a right to choose him if they want. 이러한 트럼프 사법 리스크에 미국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이 58%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의 64%는 그래도 트럼프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상임고문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빗댄 발언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배 12축이 남았어. 이순신 장군은 그걸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선거가 몇 달 남지 않는 이 시기에는 배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종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로 당 통합 기조에 제동이 걸린 이재명 대표가 삼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낙연과도 만나라는 김 전 총리 당부에 이 대표는 못할 게 없다고 화답했지만
정작 이낙연 전 대표는 회동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은 민주당 사정,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에 관심이 쏠린 건 제3지대를 중심으로 이낙연 신당의 출연 가능성이 커진 탓이었습니다. 야권 분열의 우려가 커지자 이 대표가 김 전 총리의 손을 내민 셈인데 이낙연과도 대화하라는 김 전 총리의 조언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내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래도 총선 우리가 어쨌든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김 전 총리가 앞서 언급한 큰 폭의 행보를 좀 더 구체화해 거부하기 힘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일단 못할 게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끝난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당 변화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여 실망스럽고 그간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목됐던 이 대표의 거취 문제나 김 전 총리 총선 역할론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풀이됩니다. 내분 수습을 위해 첫 발을 뗀 이 대표 통합 행보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천 초반에 접어든 당내 상황 또한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며 86 운동권 용태론이 재점화된 겁니다. 86 후배 세대인 한총련 출신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과거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이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반발하면서 운동권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할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낙연 신당을 막을 뾰족한 수는 아니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본격적인 공천심사 국면으로 접어들며 내부 갈등에 외부 분열의 원심력까지 더해지며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12월 21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합의한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을 현장 연구자의 고용 보완 등을 고려해서 6천억 원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부처 요구 대비 80% 가까이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각각 3천억 원씩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정혜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중기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이번 정부 들어 외교부 2차관 등을 지낸 후보자가 과연 경제부처 수장으로 적합한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또 보훈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과거 논문 표절 의혹과 증여세 탄로 목적으로 가족의 미술작품을 비싸게 샀다는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단순히 간병비 지원 문제를 넘어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구축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회의에는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 의장과 조규홍 보건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총선 공약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급식 봉사에 참여하고 경로당 주 5일 무료 점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르신 공약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과거사 갈등으로 8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양측은 오늘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정책들과 지역 다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들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
그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하고도 10개월 만으로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밤사이에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출근길 한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추워 보이는데 바깥의 날씨 어떻습니까? 네, 이보다 더 추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겨울 최강 한파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파고드는 칼바람에 온몸이 저절로 덜덜 떨릴 정도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5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가장 두툼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고성 향로봉의 기온이 영하 24.2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7.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되갈령 영하 17.8도, 서울 영하 13.5도, 대구는 영하 8.1도로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7도, 전주 영하 4도, 울산은 영하 2도로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미 10에서 2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 많은 곳에 최고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많게는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도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올겨울 최강 한파는 금요일인 내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보온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가 몰아닥치는 수도권과 인천, 강원 등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수도 계량기 동파 등 전국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모두 72건 접수돼 이 가운데 45건에 대해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피해 건수는 서울, 경기 63건, 강원 13건, 인천이 3건 접수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로통제도 충남 4곳, 전남 2곳 등 지방도로 6개 구간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 10개 국립공원 201개 탐방로의 진입도 막혔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우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은 등굣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겁니다. 남성은 아이를 그대로 옥상으로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게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휴대전화를 빼서 부모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면 현금 2억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부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옥상에 있던 아이는 묶인 테이프를 풀고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눈 가리고 그냥 올라갔다고 옥상을 끌고 갔고 테이프로 문을 묶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꽉 묶질 않아가지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풀고 나왔었어요, 동생이. 당시 남성은 아파트 건물 아래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당시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고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마약류를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적 휴전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이스라엘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가 그간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협상 재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제거라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는 조직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하니에가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는 카타르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중재자로 나서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국장과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그리고 카타르 총리가 폴란드에서 만나 새로운 협상안을 논의했습니다. 외신에선 인질 30-40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최소 일주일간 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운을 띄우고 하마스가 호응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휴전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하마스 제거와 인질 석방, 가자 지구로부터의 위협 종식 등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에겐 항복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כל מחבלי החמאס, מהראשון עד האחרון, הם בני מוות. יש להם רק שתי אפשרויות, להיכנע או למות. 네타냐후의 말대로 가자 지구 곳곳에선 하마스 소탕 작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부 라파 지역에선 쿠웨이트 병원 근처를 공습해 여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칸 유니스에선 하마스 군사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곳에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동안 하마스 지휘센터와 무기 저장소 등 300곳 이상의 테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특허 침해로 인한 애플의 애플워치 판매 중단을 앞두고 10년 전 삼성전자와 분쟁 사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두 분쟁을 비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기내 브리핑에서 10년 전 애플과 삼성 간 분쟁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입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기업 간 분쟁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다른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이 사안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확실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계에서 재산을 가장 많이 늘린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였다고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했습니다. 포브스가 집계한 2023년 가장 많은 부를 얻은 10명의 억만장자를 보면 현재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의 순자산은 올해에만 1,0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8천억 원이 늘면서 총 2,549억 달러, 총 33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99년생 동갑내기인 구구즈 트리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한층 성장하면서 세 선수 모두 V리그를 대표하는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우리카드 김지한은 팀의 에이스였던 나경복이 이적하면서
올 시즌 배구 선수로서 새 인생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첫 주전을 맡았는데 국내 선수 가운데 득점 1위에 팀은 줄곧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승부욕과 집중력도 강해서 동갑내기 라이벌들과의 맞대결에선 아직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해도 성진이가 되게 잘하는 게 느껴졌는데 약간 제가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게 또 잘 된 것 같아가지고요. 한국전력의 임성진은 지난 2라운드에서 생애 첫 MVP를 차지하며 구구주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포지션과 신장, 좋은 탄력과 빠른 스윙까지 김지한과 닮은 꼴인데 수비에선 한 수 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한두 번씩 이제 계속 극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2m 대형 거포 대한항공의 임동혁은 전체 공격 성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의 외국인 선수 링컨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근 교체 없이 뛰고 있는데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 맞대결하는 아포지 스파이커로 거두고 있는 성과라 더 값집니다. 힘든 부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또 제가 그만큼 믿음에 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생) 트리오로 절친이자 라이벌들이 펼치는 뜨거운 선의 경쟁이 V리그의 활력소를 넘어 대표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를 많은 배구인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서울시는 지역 주민에게 다른 업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착한 가격 업소가 1,01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조사 때 834곳보다 21.7%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는 착한 가격 업소에 지원하는 금액을 연간 24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증액하고 외식업체의 쓰레기 봉투와 주방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으로 동참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